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폰, 맥, 아이팟, 사실 이 모든 디자인의 뿌리가 100년도 넘은 한 독일 회사에서 시작됐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게 뭔 소린가 싶죠? 이 디자인들이 그렇게 오래된 회사에서 나온 거라니?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텐데 바로 브라운. 남성분들은 전기 면도기로 익숙하죠. 아님 서랍 속 앞바 면도기로 알고 있다거나. 그런데 이 브라운, 애플의 조너선 아이브와 스티브 잡스가 디자인의 교과서처럼 여긴 브랜드거든요. 특히 이 브라운의 중심에 있던 디터람스라는 디자이너와 함께 말이죠. 에이, 가전제품 회사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아마 디자인을 직접 보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브라운의 라디오, 계산기, 그리고 스피커까지 이렇게 놓고 보면 누가 먼저인가 싶죠. 심지어 이게 한참이나 오래된 디자인이라고 하면 누구나 놀랄만 하고요. 거기다 브라운이 디자인했던 면도기, 시계, 커피 메이커 등을 보면 지금 내다 놓고 팔아도 전혀 꿀리지 않을 만큼 과거의 브라운은 애플 디자인의 뿌리가 된 건 물론 디자인계의 교과서로 불렸을 만큼 전설적인 곳이었는데요. 어쩌면 우리가 애플스러운 디자인이라고 말하던 게 사실 브라운스러운 디자인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했을지도 모르고요. 그런데 이렇게 전설이던 브라운, 어쩌다 지금은 면도기 브랜드 정도로 기억되게 된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브라운의 탄생부터 디터람스의 시대, 그리고 조용히 쇠락해간 브라운의 뒷이야기를 한번 쫙 들여다보도록 하죠. 일단 이 브라운을 설립한 인물, 바로 막스 브라운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사실 어린 시절부터 워낙에 손기술이 좋고 또 머리도 잘 돌아갔다고 하는데 14살부터 기계공예를 시작해 4년 만에 증기탈곡기까지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이때부터는 본인도 나 사실 천재일지도? 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지멘스와 아에게 같은 기업을 거치면서 훗날 피가 되고 살이 될 기술들을 배웠고 이마저도 부족하다 느꼈는지 직장생활 중에 기술학교 야간 수업까지 들으면서 엔지니어로서의 역량을 미친듯이 올렸거든요. 그리고 시간은 흘러 1921년 프랑크푸르트로 이사간 브라운은 이곳에서 본인의 이름을 딴 조그만 공장을 하나 차리게 되는데 여기서 바로 브라운의 역사가 시작된 거죠. 처음엔 그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쓰는 동력 전달 벨트랑 이걸 자르거나 고정하는 이렇게 생긴 장치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지금 모습하고는 다르게 전혀 다른 걸 만들었죠. 여튼 브라운의 요 첫 작품이 생긴 것만 보면 이걸 산다는 사람이 있을까 싶겠지만 이게 영국에도 수출될 만큼 나름 반응이 좋은 물건이었다고 해요. 그렇게 설립 첫 해부터 성공적인 스타트를 끊었던 브라운. 그런데 이 일이 있고 얼마 안 지나 독일에 불어닥친 한 변화의 바람이 막스 브라운의 심장을 요동치게 만들면서 브라운의 황금기가 시작되는데 다름 아닌 라디오 방송이었죠. 막스 브라운이 사업에 첫 삽을 뜨고 한 1년이 지났을까요? 독일에서 최초의 라디오 방송국이 문을 열고 첫 정규 방송을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 라디오라는 신문물이 그냥 기계나 만지던 브라운한테 아니 이런 게 있었어? 라면서 큰 충격으로 다가왔는지 저거다, 내가 지금 이럴 게 아니라 라디오를 개발해야겠다 라면서 친구랑 둘이 세탁실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면서 라디오 개발에 몰두했는데요. 그렇게 이 둘의 노력으로 기존 라디오들의 단점을 보완한 프로토타입 느낌의 라디오를 하나 개발했는데 이걸 독일의 한 라디오 박람회에 들고 갔다가 최고의 라디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막스 브라운한테 라디오도 한번 해볼만 하다 라는 확신을 줬죠. 그렇게 1923년부터는 라디오 부품을 자체 생산하기 시작해 빠르게 성장하는 라디오 시장과 브라운산 부품이 좋다는 입소문 덕분에 공장까지 추가로 늘리면서 라디오는 어느새 브라운의 주력 사업이 됐고 결국엔 자체 라디오 개발에도 성공하면서 세탁실에서 라디오 만들던 브라운이 맞나 싶을 만큼 눈부신 발전을 이뤄냈죠. 거기다 당시 사치품으로 취급받던 라디오를 더 저렴한 값에 보급하는 데도 일조하면서 당시 전 세계가 골골댔던 대공황의 타격도 덜 받을 만큼 브라운의 인기가 상당했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1934년에 막스 브라운이라는 상표를 휙 벗어던지고 요 가운데 A가 돋보이는 로고와 함께 우리가 아는 그 이름 브라운이라는 브랜드로 개편됐는데요. 참고로 요 둥글게 디자인된 A가 브라운의 라디오를 보고 만들어진 디자인이라고 해요. 막스 브라운의 세 가지 원칙 아래 눈부신 성공을 이뤄낸 브라운. 하지만 히틀러의 나치당이 일으킨 2차 세계대전으로 잘 나가던 브라운은 군수공장으로 강제 전환되는데요. 그런데 당시 막스 브라운이랑 나치가 서로 무지하게 투닥댔는지 군수공장도 처음엔 거부하면서 버팅기다가 결국 반강제로 전환된 거고 막스 브라운도 숱한 고발과 가택연금으로 고생 좀 꽤나 하셨더라고요. 여튼 이 와중에 공장마저 박살나니까 당연히 힘든 암흑기를 보낼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다행인 건 전쟁이 끝나기 무섭게 막스 브라운이 칼같이 회사 재건에 달려들었다는 건데 어찌어찌 직원들을 다시 모아서는 가진 걸로 그나마 만들 수 있었던 손전등을 팔면서 재건의 길로 한 발짝씩 뗐는데요. 이렇게 초반에는 일단 팔 수 있는 것부터 팔자
라면서 바쁜 시간을 보낸 막스 브라운과 직원들은 다시 시작한다는 느낌으로 축음기 부품부터 시작해 이후 라디오 생산도 재개하면서 회사 정상화에 성공하죠. 한편 막스 브라운은 회사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지금 주력 상품인 라디오가 하나 만드는데 부품도 많이 필요하고 조립하는 숙련공까지 필요하다 보니 비교적 자재나 인력이 덜 투입되는 그런 아이템의 필요성을 느꼈던 건데요. 그래서 이왕 다시 시작하는 거 이번엔 아예 새로운 아이템으로 세계 시장을 공략하기로 마음먹죠. 그렇게 새로운 아이템을 찾아 직원들과 머리를 싸매고 고민했던 막스 브라운. 그 결과 튀어나온 아이디어는 바로 전기면도기와 주방용품. 그런데 사실 전기면도기는 막스 브라운이 2차 세계대전 중에 우리도 요런 거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라면서 이미 구상 중이던 물건이었는데요. 그러다 전쟁도 끝나고 회사도 다시 안정화되면서 개발에 시동을 걸었던 거고요. 그렇게 이 전기면도기 한번 개발해보겠다고 이미 판매 중인 걸 사와서는 직원들하고 하나하나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하면서 제품 연구를 했죠. 참고로 이 개발 과정에서 막스 브라운이 남직원들을 불러다가 직접 면도를 해주면서 테스트를 했다죠. 여기에 추가로 미국에서 시작된 가정용 블렌더의 인기가 유럽에도 번지기 시작하니까 비싼 미제 블렌더보다 가격 부담을 확 낮추자는 브라운의 야망까지 더해져서 브라운 최초의 전기면도기와 가정용 블렌더가 1950년에 공개되는데 이게 완전히 새로운 종목에 도전하는 건데도 전기면도기와 블렌더가 독일은 물론 해외에서도 대박을 터뜨리면서 원래 브라운의 밥줄이던 라디오와 턴테이블 매출을 순식간에 따라잡더니 어느샌가 미용 가전시장에서 메이저 기업으로 우뚝 올라서죠. 이렇게 막스 브라운의 도전이 대성공을 이루면서 이젠 브라운이 세계 시장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보나 싶었지만 안타깝게도 브라운이 빛나기 시작할 즈음 설립자 막스 브라운은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생을 마감하고 말거든요. 때는 1951년. 막스 브라운이 본인 사무실에서 갑작스럽게 생을 마감하자 창업자를 떠나보낸 브라운은 막스 브라운의 두 아들 아르투르와 에르빈 브라운이 경영권을 이어받았는데요. 다행히 브라운 형제가 돈만 쓸 줄 아는 망나니 사장 아들은 아니었던지라 경영학도인 형 에르빈이 마케팅과 재무를 맡아 회사 내부 정리에 들어갔고, 반면 공돌이었던 아르투르는 기술 개발을 맡아 제품 라인업을 다양하게 늘리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어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삶을 만들어주자는 사명으로 회사를 운영했거든요. 그런데 형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50년대에 들어 경쟁업체도 늘면서 이 바닥 경쟁이 치열해졌다 보니 브라운도 고전을 금치 못했죠. 이런 상황을 지켜보던 에르빈이 널리고 널린 제품 중에 우리 제품이 선택받으려면 남들보다 돋보여야겠구나 라면서 군계 일하게 돼야 이 전쟁터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 형제는 이걸 실현시키려면 디자이너들과 힘을 합쳐야 가능할 거라는 결론에 도달하죠. 그런데 숫자랑 기계밖에 모르는 형제가 냅다 이런 결정을 내린 건 아니겠죠. 이게 에르빈이 든든한 믿을 구석이 있어서 이런 일을 벌였던 거라고 생각되는데, 전쟁 중 만나 절친이 된 프리츠 아이흘러라는 디자이너가 브라운의 변신에 큰 조력자가 되거든요. 에르빈은 인맥의 힘으로 그가 알고 있는 디자이너들과 협력을 꾀했던 건데, 다행히 아이흘러의 도움으로 울름 조형대학과의 협업은 물론 당시 교수였던 한스 구겔로트와 긴밀한 관계도 쌓고 디자이너 볼프강 슈미텔까지 영입하게 되면서 변화를 위한 작업을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었는데요. 브라운의 현대적인 로고도 이 작업의 결과물이었고요. 그렇게 1955년부터는 아이흘러도 완전히 브라운의 멤버가 돼 신제품 개발도 일사천리로 진행되더니 브라운 역사의 상징적인 물건들을 만들어내면서 브라운의 새로운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주죠. 이런 브라운의 성과는 1955년에 열린 뒤셀도르프 라디오 박람회에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공개되는데요. 여기서 브라운은 신제품 4종을 공개하는데, 사람들은 이걸 보자마자 기야, 브라운이 디자인 맛집이었네? 이거 살 수밖에 없겠구만 라면서 뜨거운 반응을 보여줬거든요. 특히나 아르투르와 아이흘러가 디자인한 라디오 SK1이 브라운 역사상 가장 상징적인 물건으로 꼽힐 만큼 브라운 디자인의 포문을 열어줬던 녀석인데, 이게 진짜 50년대 디자인이라고?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요즘 디자인 뺨따구를 쌍으로 후려칠 만큼 촌스러움이 1도 안 느껴지잖아요. 사고 싶은 소비 욕구는 덤이고요. 여튼 이렇게 디자이너들과 함께 브라운의 새로운 색을 입히는 데 성공한 브라운 형제. 이들은 박람회 때의 성공으로 많은 걸 느꼈는지 아예 사내 디자인 부서를 신설해 그 수장에 아이흘러를 앉히고 디자인팀의 힘을 팍팍 줬는데요. 그리고 같은 해에 향후 30년간 브라운 디자인의 최전성기를 이끈 인물 디터 람스도 브라운에 입사하면서 디터 람스 시대를 맞이하게 되죠. 이 디터 람스라는 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고 또 브라운 역사에 있어서 얼마나 상징적인 인물인지 궁금하다면 람스가 브라운에서 작업했던 결과물만 봐도 절로 이해가 되실 텐데, 일단 디터 람스라는 인물을 온 세상에 알린 물건이라고 하면 입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파릇파릇했던 디터 람스가 허버트 린딩거, 한스 구겔로트와 함께 디자인한 SK4 라디오그램이 있고,
이 밖에도 영상 초반에서 잠깐 등장한 포켓 라디오 T3부터 휴대용 턴테이블 TP1, 전기 면도기 SM31 등 다 언급하려면 한 세월은 걸리는데 심지어 하나하나 다 작품 같은 느낌이라 뉴욕 현대미술관은 물론이고 파리의 퐁피두 센터, 프랑크푸르트의 앙게반테 쿤스트 등등 세계 곳곳에서 람스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고요. 이렇다 보니 브라운에서의 커리어뿐만 아니라 산업 디자인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는데 물론 지금까지 후배 디자이너들도 영향을 받고 있고요. 특히 디터 람스의 디자인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던 인물을 꼽으라면 영상 초반에서도 언급했듯이 스티브 잡스와 조너선 아이브가 단골처럼 등장하는데, 참고로 조너선 아이브가 람스한테 아이폰과 아이팟도 선물하고 애플 본사에 초대도 할 만큼 찐 덕후였다고 해요. 여튼 사람들이 브라운의 디자인에 빠져들고 열광하게 만들었던 건 람스만의 원칙이 크게 작용했다고 보는데, 불필요한 요소는 최대한 덜어내고 필요한 것에 집중하면서 세세한 부분까지 사용자를 염두한 인간 중심적인 디자인을 생각했던 거고, 그 결과 반짝 유행하고 많은 물건이 아닌 오래 사용하면 할수록 그 제품의 신뢰가 쌓임으로써 사람들이 브라운을 찾게 만들었던 거죠. 하지만 브라운도 어느 순간부터는 서서히 하락세를 타기 시작하는데, 그 시작이 됐던 건 바로 면도기 회사 질레트의 인수와 아이러니하게도 브라운의 성공 요소 중 하나였던 이 디자인이라는 요소가 발목을 잡기 시작했다는 거죠. 일단 첫 번째로 브라운 같은 디자인 중심 기업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기엔 좀 빡셌던 건데요. 이게 뭔 말이냐면 이 업자놈들이 브라운이 잘 팔리는 걸 알고 쌈마이 카피 디자인을 마구잡이로 찍어내기 시작했고, 브랜드 이미지가 걸린 브라운 입장에서는 아니 감히 우리 걸 따라해? 너 고소! 라면서 수많은 소송전을 펼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데 이게 한둘이면 좀 해볼만 하겠네, 이런 데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는 게 문제였죠. 그리고 두 번째는 브라운이 지금까지 정말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어 왔던지라 어느 순간 개발에 투입되는 자원에 한계가 발생했던 건데, 결국 투자 대비 큰 돈이 안 됐던 영상이나 음향 장비 개발에 부담을 느끼면서 한때 핵심 사업이자 브라운 탄생의 씨앗이었던 친구들을 따로 분사하는 식으로 정리했죠. 이렇게 평화로울 것 같았던 브라운 왕국도 균열이 조금씩 나던 와중에 질레트의 인수로 회사 구조가 너무 자주 바뀌고 실적 압박까지 있었다 보니 이 둘이 콜라보로 작용해 브라운만의 색깔이 점차 희석된 건데, 거기다 95년에 람스가 은퇴하면서부터는 이 속도가 가속됐고 2005년에는 질레트가 P&G에 인수돼 주인이 다시 한번 바뀌면서 과거의 브라운은 거의 잊혀져가는 분위기가 됐죠. 이렇게 혼란 그 자체인 브라운이 되면서 람스가 정립했던 더 작게 하지만 더 좋게라는 철학은 어느 순간 더 많이 그리고 더 나쁘게로 변질됐는데, 그래도 다행인 건 현재에 접어들면서 많이 망가진 브라운의 철학이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보였다는 거예요. 바로 2009년부터 브라운의 디자인 팀을 이끌고 있는 올리버 그레이브스라는 인물 덕분이죠. 올리버의 말에 따르면 본인이 2009년에 합류했을 당시 지금껏 단순함 하나만으로도 수많은 영감을 줬던 브라운의 느낌이 1도 안 들었다는 건데, 그래서 이분이 처음 지휘봉을 잡고 그래, 내가 브라운을 과거의 모습으로 돌려놓겠다 라면서 뭔가 이게 내 사명이다 라는 느낌이 들었다고 해요. 얼마나 별로였나 싶죠. 그렇다고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고 끝인 게 아닌 거기서 더 발전시킨 디자인을 목표로 했다는 건데, 뭐랄까 마치 다른 언어를 번역하듯이 브라운의 고전 디자인을 현대에 맞게 재해석하고 싶었던 거죠. 그렇게 올리버의 디자인 팀은 과거를 향하여 라는 전략 아래 브라운의 새로운 디자인을 그려가고 있는데요. 실제로 과거에 생산이 중단됐던 브라운의 시계 라인업이 2010년에 들어서 다시 우리 앞에 등장했고, 또 브라운의 스피커 LE1을 재해석해서 다시 부활시키는 등 최근 들어 브라운의 디자인을 계속 상기시키고 부활시키면서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과거 찬란했던 전성기에 비해 지금은 그 위상이 다소 아쉬운 브라운이지만, 예전처럼 디자인의 브라운이라는 명성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과거의 그 아름다운 제품들을 다시 만나볼 수 있는 건가? 라는 묘한 기대감과 함께 브라운을 응원하게 되는데요. 창업자 막스 브라운의 시대부터 가장 빛났던 디터 람스의 시대를 지나 지금의 브라운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하면서 저는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하며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무료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